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맙다. 어머니, 언제 방구에서 나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아들이 알면 안 될 텐데. 저 여성이 콩을 뿌리고 있네요. 어머니,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부드럽고 낮고 걱정이 잔뜩 담긴 목소리. 누가 들어도 저런 며느리가 있다면 복받은 시어머니라고 할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아침 햇살이 가득한 주방이 드러난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며느리 김서연이 시어머니 박순자의 등 뒤에서 능숙하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다.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고 윤기 흐르는 흰 쌀밥이 뚝배기 옆에 놓인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68. 한때는 이 나이가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시큰거리고 눈도 예전 같지 않아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아들 준혁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는다. 그래도 며느리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크게 못한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서연이 웃으며 말한다.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따스하다. 박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복잡하게 흔들리지만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하고 식탁 앞에 앉는다. 고맙다, 서연아. 잠시 후 아들 이준혁이 넥타이를 매며 주방으로 들어선다. 43살, 중간 관리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는 아침마다 시간에 쫓긴다.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건 상을 다 차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 국을 떠드리는 아내의 모습이다. 어머, 준혁 씨, 어서 앉아요. 어머니 모시고 밥 먹으려고 기다렸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자리에 숟가락을 놓는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세상에 이런 아내를 둔 자신이 참 복받았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도 좋은 환경에 계신다고 안심한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서연이가 솜씨가 좋아. 박순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 웃음이 진짜인지 억지인지는 박순자 자신만이 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선다. 서연이 따라 나와 남편의 재킷 깃을 여며준다. 오늘도 힘내요. 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알아, 고마워.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박순자가 거실에서 손을 흔든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간다. 딸깍.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공기가 달라진다. 분명히 달라진다. 박순자는 그걸 안다. 몸이 먼저 안다.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들고 숨이 살짝 짧아진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 오늘도 시작이구나. 서연은 천천히 돌아선다. 조금 전까지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사라진다. 표정이 평평해진다. 감정이 지워진 얼굴. 그리고 그 목소리. 불과 5분 전과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무감각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어머니,
언제쯤 방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정적이 흐른다. 박순자는 식탁 위에 찻잔을 내려다본다. 따뜻한 보리차가 담긴 찻잔. 수증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다. 그 수증기를 바라보며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간다. 눈이 따가워진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꾹 참는다. 이 집에서 박순자는 매일 이렇게 산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두 세계를 오직 박순자만 알고 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난 집은 어딘지 모르게 넓어진다. 사람이 한 명 줄었을 뿐인데 공간이 달라지는 기분. 하지만 박순자에게 그 넓어진 공간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감시의 공간이자 숨을 참아야 하는 시간이다.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틀어도 되는지 묻고 싶지만 물으면 또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있다. 어머니, 방에 계시면 안 돼요? 설거지를 하던 서연이 등을 돌린 채로 말한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박순자는 움찔한다. 응, 그럴게. 박순자는 조용히 일어선다.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티를 내지 않는다. 천천히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방문을 닫는다. 방은 작다. 창문 하나,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장롱 하나. 이 집에서 유일하게 박순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사실 이 방도 서연이 내준 것이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이제 박순자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박순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아파트 단지 안에 심어진 은행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흔들린다. 노랗게 물든 잎들이 떨어지고 있다. 가을이구나. 이 집에 들어온 게 작년 봄이었는데 벌써 두 번째 가을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그 후 박순자는 혼자 살았다.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옆집 할머니들과 마루에 앉아 수박을 나눠 먹으며 지냈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숨통은 트여 있었다. 그런데 아들 준혁이 강하게 권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제가 걱정돼서 일을 못해요. 그냥 우리 집에 오세요. 서연이도 좋다고 했어요. 서연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말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을 믿고 이 집에 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싶다. 하지만 노인이 믿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믿을 수밖에 없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같이 살자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손길이고 온기이고 살아야 할 이유다. 박순자는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손수건을 꺼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것이다. 흰면 손수건에 작은 꽃무늬가 박혀 있다. 이걸 볼 때마다 남편이 생각난다. 순자야, 네가 옆에 있으면 됐어. 맨날 그렇게 말했다. 투박하고 무뚝뚝했지만 그 말 하나로 버텼다.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 방 밖에서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들린다. 윙윙. 소리가 크다. 박순자는 청소기 소리가 자신의 방 쪽으로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더 작게 만든다. 방 안에 있는데도 눈치를 보는 자신이 때로는 비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아들한테 말할까? 매번 그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 생각 다음엔 항상 다른 생각이 따라온다. 준혁이가 걱정하면 어떡하지?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내가 너무 서운함을 많이 타는 건 아닐까? 그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말문이 닫힌다. 오늘도 박순자는 그렇게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또 한 잎을 떨군다. 박순자는 그 잎이 땅에 닿기도 전에 눈을 감는다.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눈을 꼭 감는다. 눈물은 방 안에서 혼자 흘리는 것이다. 아무도 보면 안 된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박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한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누군가의 어머니였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방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 김서연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적어도 그녀의 논리 안에서는 그렇다. 청소기를 밀며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으며 그녀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장 봐야 하고 세탁기 돌려야 하고 오후엔 친구를 만나야 한다. 빽빽한 하루다. 시어머니? 방에 계신다. 밥은 아침에 드렸다. 점심은 알아서 드시겠지.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청소기를 계속 미닌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거실에서 안방으로. 사실 서연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결혼 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서연은 제법 괜찮은 며느리였다. 명절 때 음식도 열심히 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꽃도 사들고 갔다. 물론 마음이 100% 담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됐다. 서연은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짐을 풀고 어머니 방을 꾸미고 같이 저녁을 먹던 첫날. 그날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달랐다. 서연이 생각했던 함께 사는 것과 실제 함께 사는 것은 전혀 달랐다. 서연은 자신만의 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주방에 가면 시어머니가 있다. 거실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밥을 먹어도 항상 어디서나 시어머니가 있다. 처음엔 참았다. 그 다음엔 거리를 뒀다. 그 다음엔 짜증이 났다. 그리고 지금은 이 상황이 자신의 삶을 침범하고 있다는 분노가 일상이 됐다. 하지만 서연은 준혁 앞에서 그 분노를 드러낼 수 없다. 준혁은 어머니를 몹시 아끼는 사람이다. 외아들로 자라며 어머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 만약 서연이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서연이 선택한 방법은 이것이었다. 준혁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준혁이 없을 때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언제쯤 방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서연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아마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알지만 외면한다. 그 경계를 서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녀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도 힘들다고 느끼고 그 힘듦을 표현하는 데 있어 시어머니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소기를 끈다. 집이 조용해진다. 서연은 이어폰을 빼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낸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여 있다. 점심 어디서 먹을지를 의논하는 메시지들. 서연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며 미소를 짓는다. 이 순간 서연은 그냥 평범한 40대 주부다. 친구가 있고 일상이 있고 웃을 일이 있는 방 안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이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없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된다. 아파트 복도 어딘가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냄새가 스며들어온다. 볶음밥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국 끓이는 냄새인 것 같기도 하다. 박순자는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배가 고프다는 것을 인식한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온다. 서연은 없다. 거실도 주방도 비어 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갔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간 것 같다. 박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연다. 반찬 몇 가지가 있다. 김치, 어젯밤에 남은 생선조림, 시금치 나물. 박순자는 그것들을 조금씩 꺼내 작은 그릇에 담는다. 혼자 밥을 차린다. 혼자 밥을 먹는다. 창가 쪽 작은 식탁. 아들 내외가 쓰는 큰 식탁이 있지만 그 자리엔 앉지 않는다. 그 자리는 서연이 신경 쓰인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걸까? 박순자는 스스로 물어본다. 그냥 식탁인데, 내 아들 집인데.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뜬다. 아침에 남긴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도 중간이 덜 데워진 것 같다. 차갑지는 않지만 뜨겁지도 않은 밥, 그냥 먹는다. 반찬을 집으면서 박순자는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각난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머니의 밥상이 생각난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 갓 부친 전,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박순자, 회상 속 어머니 목소리를 떠올리며 많이 먹어라. 그 말 한마디가 밥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지금 이 밥상엔 그 말이 없다. 아무 말도 없다. 밥을 절반쯤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는다.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혼자 먹는 밥이 목을 넘어가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더 힘들어진다. 혼자 먹는 밥, 아무도 없는 식탁. 그릇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린다. 서연이 돌아왔다. 쇼핑백을 들고. 표정은 그냥 평범하다. 박순자를 보고 멈칫한다. 아, 밥 드셨어요? 말은 묻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신발을 벗는다. 응, 그냥 대충 먹었어. 냉장고에 반찬 있었죠? 응,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서연은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박순자는 그릇을 씻으며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낀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서러움 때문이다. 이게 서러움인지 화인지 박순자 자신도 잘 모르겠다. 그냥 뭔가가 가슴 안에서 꽉 막혀 있는 느낌? 목까지 올라오는데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는 감정. 그릇을 닦으며 박순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생각해 본다. 화요일이었던 것 같다. 별 의미 없는 날이다. 그냥 넘어가는 하루.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처럼.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죄인가? 숨 쉬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건가? 박순자는 젖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창밖을 본다. 저 멀리 은행나무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였다. 가을이 시작되던 무렵 아침 공기가 선선해지던 날 준혁이 출근하고 현관문이 닫힌 직후였다. 서연이 주방 싱크대에 등을 기댄 채로 커피잔을 들고 박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처럼 정정하신 분이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게 오히려 답답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독립해서 생활하시는 건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때 서연의 목소리는 그래도 좀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다. 박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아직은 그냥 넘기려 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말이 씨앗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자라났다. 애둘러 말하던 것이 직접적으로 바뀌었고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던 것이 그마저도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언제쯤 방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오늘 아침도 그 말을 들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불과 10초도 되지 않아서 박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인지를 이제는 정확하게 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 그 다음엔 억울함이었다. 그 다음엔 슬픔. 그리고 지금은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 체념이라고 하면 이미 마음을 접었다는 뜻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체념 속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다. 반복되는 상처는 무뎌지는 게 아니라 쌓인다. 켜켜이 쌓인 상처들이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질 때 그건 그날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쌓인 모든 날의 상처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다. 박순자는 방 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천장 한쪽에 작은 얼룩이 있다. 물이 새서 생긴 자국인 것 같은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있었다. 박순자는 그 얼룩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저 얼룩도 나처럼 어딘가 불편한 곳에 그냥 있구나. 방구에서 나가라는 말. 박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본다.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 연금이 얼마인가? 서울에서 혼자 방을 구하면 얼마나 들까? 다리가 더 나빠지면 누가 봐주나? 혼자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 계산은 언제나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박순자는 여기 있다. 나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갈 수 없어서. 박순자는 눈을 감는다. 저절로 남편이 떠오른다. 순자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박순자는 남편이 먼저 가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근데 지금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 다 그립다. 예전이 그립다. 내 집이 그립다. 텃밭이 그립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던 그 시절이 그립다. 박순자는 그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으며 눈을 뜬다. 천장의 얼룩이 여전히 거기 있다. 오늘도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준혁은 회사에서 팀장이다.
12명의 팀원을 이끌며 매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준혁이 전혀 모른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내 서연은 항상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고 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다. 두 사람의 표정은 평온하다. 이준혁이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어서 와라 하고 서연은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한다. 그 풍경이 이준혁에게는 일상이고 안정이다. 가끔 이준혁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뭔가 그늘 같은 걸 느낀다. 밥을 드시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웃으시는 게 어딘지 힘겨워 보인다거나 그럴 때 이준혁은 묻는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거 없어요? 괜찮다. 잘 있다. 이준혁은 그 말을 믿는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연이 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믿는다. 이준혁에게 서연은 더없이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다. 하지만 이준혁이 보는 것은 그가 집에 있는 시간의 모습만이다. 아침 1시간, 저녁 2-3시간, 하루 24시간 중 고작 서너 시간. 나머지 20시간에 대해 이준혁은 아무것도 모른다. 오늘도 이준혁은 회의실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다. 스크린에는 3분기 매출 보고서가 띄워져 있다. 숫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준혁은 집중해서 그 숫자들을 분석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박순자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반찬을 꺼내 혼자 점심을 먹고 있다. 그리고 서연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없다. 그 사실을 이준혁은 알지 못한다. 이준혁의 핸드폰에 가끔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온다. 준혁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저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낸다. 이준혁은 안심하고 다시 일에 집중한다. 만약 이준혁이 낮 동안 집에 CCTV라도 달아서 볼 수 있다면 서연의 표정이, 목소리가,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준혁은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상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때로는 눈을 가린다. 이준혁의 믿음. 아내는 착하다. 어머니는 괜찮다. 우리 가족은 잘 지낸다. 그 믿음이 진실을 볼 기회를 계속 미루고 있다. 오늘도 이준혁은 모른다. 그리고 박순자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는다. 저녁이 되면 박순자는 가끔 전화를 한다. 오래된 친구에게 혹은 시골에 있는 친척에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그 연결고리들을 다시 꺼내들었다. 낮 동안 쌓인 외로움이 저녁이 되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딸내외와 산다고 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옥순의 목소리가 반갑게 터진다. 아이고, 순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너는? 나는 뭐 그럭저럭. 딸이 요즘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근데 어때? 너는 아들 집에 잘 적응했어? 잠깐 침묵이 흐른다. 박순자는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한다. 잘 지낸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힘들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응, 그냥 뭐 지내고 있어. 아들 며느리가 잘해줘.
또 잠깐의 침묵. 응, 뭐, 바쁘니까. 옥수는 눈치가 빠른 친구다. 그 침묵들이 무얼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 순자야, 힘들어? 박순자는 웃는다.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억지스러운 웃음. 아니, 뭐, 그냥, 나이 드니까 적응이 좀 힘들더라고. 별거 아니야. 순자야, 그 말에 박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다. 얼마나 오랫동안 솔직하게 말할 곳이 없었는지를 그 말 한마디가 일깨워준다. 옥순아, 있잖아.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며느리가. 준혁이 없으면 사람이 달라져. 아침에 준혁이 나가면 바로 그러는 거야. 언제 방 구해서 나가냐고. 매일, 오늘도 들었어. 뭐라고? 그런 말을 해? 어이가 없네. 순자야, 그걸 매일 들어? 응. 근데 준혁이 있을 땐 완전 딴 사람이야. 어머니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 누가 믿어주겠어. 아이고, 순자야, 그걸 혼자 사귀고 있었어? 아들한테는 말 안 했어? 못하지. 걔가 힘들까봐. 부부 사이 나빠질까봐. 순자야, 그게 결국 너만 힘든 거야. 박순자는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알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게 박순자의 지금이다. 옥순아, 나 요즘 영감 생각이 많이 나. 그 사람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 그 양반이 보면 얼마나 속상해하겠어. 순자야, 너무 참지 마. 너도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가도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고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온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은 두 개로 나뉜다. 박순자는 오늘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서연이 외출하기 전에 박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 나갔다 오는데 집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택배가 온대요. 응, 알겠다. 서연이 나가고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택배를 기다렸다. 택배가 오고 받아서 현관 앞에 두었다. 그리고 박순자는 물을 한 잔 마시러 주방에 갔다. 물을 마시다가 무릎이 갑자기 욱신거려서 잠깐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쉬었다. 그러다 주방 서랍 한쪽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다. 닫으려다가 안에 뭔가 걸려 있어서 그냥 손으로 정리를 했다. 그게 문제가 됐다. 서연이 돌아와서 현관에 택배가 있는 걸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런데 주방에서 뭔가를 찾다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제 주방 서랍 건드리셨어요? 응, 그게 열려 있어서 닫으려다가. 어머니, 제 물건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어디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제 물건은 그냥 두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조하게 선을 긋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더 무섭다. 화를 내면 반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건조한 차가움 앞에서 박순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서연은 그 서랍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이번엔 서러움이 아니다. 분노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아들 집에서 손자 며느리한테 서랍 하나 건드렸다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 내가 뭔가 훔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열린 것 같아서 닫으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인가? 내가 숨 쉬는 게 잘못인가? 분노가 올라오다가 또 가라앉는다. 여기서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 서연이 준혁한테 이상한 말을 하면 어떡하나. 어머니가 제 물건을 뒤졌어요. 그렇게 들리면 어떡하나. 박순자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는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움직이지 않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다. 저녁이 되고 준혁이 들어왔다. 서연이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잘 있었다. 준혁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가 나온다. 세 사람이 각자의 세계에 있다. 박순자는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오늘 서랍이 일을 준혁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서연이 잘못한 건지,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잘잘못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억지로 같이 사는 문제인가? 모르겠다. 정말로 모르겠다. 박순자는 잠을 잘 못 잔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는 날이 많다. 그럴 때 다시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들을 본다. 사진들은 카카오톡 앨범에 저장되어 있다. 준혁이 해준 것이다. 작년에 박순자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준혁이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해서 앨범에 넣어줬다. 어머니, 이제 여기 들어가면 사진 다 볼 수 있어요. 그때 준혁의 손길이 생각난다. 엄마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터치하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던 그 손. 손등에 혈관이 굵어진 것을 보며 박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었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내가 낳은 애가. 사진을 넘긴다. 준혁이 아기 때 사진, 목도 못 가누고 베개 위에 누워있는 사진. 남편이 직접 찍어줬는데 그때 카메라를 하나 샀었다. 필름 카메라. 그걸 들고 준혁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모른다. 다음 사진. 준혁이 초등학교 입학식. 가방이 등보다 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옆에 남편이 서 있다. 양복 입은 남편. 그때 남편이 양복을 입었던 게 얼마나 어색해 보였는지 웃음이 났었다.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웃음보다 눈물이 먼저 난다. 다음 사진. 준혁이 대학교 졸업식. 학사모를 쓴 준혁이 박순자와 남편 사이에 서 있다. 셋 다 웃고 있다. 그날 남편은 저녁에 막걸리를 마시며 울었다.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 내 아들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다음 사진. 준혁 결혼식. 서연 옆에 서 있는 준혁.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다. 박순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다. 그날의 기억이 서연의 새하얀 드레스가 두 사람을 바라보던 자신의 마음이 지금의 감정과 섞이면서 뭔가 비틀린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그날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는데 저 아이가 준혁이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박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본다. 새벽 4시 10분. 창밖으로 이른 새벽 어둠이 깔려 있다. 박순자 속으로 말한다. 영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당신이 그리워.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 편이 한 명은 있었을 텐데.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신다. 닦지 않는다. 새벽에 혼자 흘리는 눈물은 닦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는 서연만 나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연에게도 균열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서연 자신도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그 균열. 서연은 외동딸로 자랐다.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서연은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다. 밥을 혼자 차려 먹고 숙제를 혼자 하고 아픈 날도 혼자 있었다. 그 경험이 서연을 독립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에 몹시 취약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준혁과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집을 가졌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구를 배치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었다. 그 자유가 서연에게는 삶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 흔들림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 준혁에게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런 게 불편해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모른다. 서연은 갈등을 직면하는 대신 감정을 차갑게 만들고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게 그녀가 배운 생존 방식이다.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친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서연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김서연, 속으로 말한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 질문에 서연은 빠르게 아니라고 답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화장솜을 집어들고 볼에 분홍빛을 입히며 오늘 점심 메뉴를 생각한다. 파스타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서연도 혼자 있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 아침에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뭔가가 스쳤다. 고통 같기도 하고 체념 같기도 한 그 표정. 그 표정이 오후에 문득 떠오를 때 서연은 그걸 애써 다른 생각으로 덮는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물질처럼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다. 김서연, 속으로 말한다. 나도 힘들다고.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나? 아무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 서연은 그 생각을 방패로 삼는다. 나도 피해자라는 논리로 자신을 감싼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시어머니가 매일 받고 있는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보려 하지 않는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금요일이었다. 준혁의 오후 회의가 갑자기 취소됐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다. 준혁은 남아서 다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요 며칠 피로가 쌓여 있었고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었다. 며칠 전에 어머니 목소리가 전화로 들을 때 어딘지 힘없어 보였던 게 마음에 걸렸다. 오늘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팀원에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다. 오후 3시였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준혁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멈췄다. 깜짝 놀래줄까? 퇴근길 꽃집에서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다. 어머니 드리려고. 이준혁 속으로 말한다. 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손을 내저으시면서도 웃으실 거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은 기분이 좋았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소리가 먼저 들렸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주방은 제가 쓰는 공간이에요. 어머니가 이것저것 건드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준혁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목소리, 낮고 단단하고 감정을 꾹 억누른 듯한, 하지만 그 안에 차가운 분노가 담긴 목소리. 미안하다. 그냥 국자가 떨어져서 주웠을 뿐인데. 어머니의 목소리, 조그맣고 떨리는 목소리, 마치 꾸중 듣는 아이처럼. 준혁은 현관에서 멈췄다. 신발을 벗다가 멈췄다. 손에 든 꽃다발이 느껴진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한다.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건드려요? 그래, 알겠다. 안 그럴게.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진다. 준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다. 거실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시 후 또 들린다. 어머니,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언제쯤 나가실 생각이에요? 방 구하시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계속 계실 거면 저도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각오. 그 단어가 준혁의 가슴에 박힌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는다. 꽃다발을 든 손이 떨린다. 이준혁, 속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이 진짠가? 우리 어머니가 매일 이걸 들으셨던 건가? 준혁은 거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신발을 그대로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손에는 아직 꽃다발이 들려있다. 가을 오후의 아파트 단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다. 벤치에 할아버지들이 앉아있고 은행나무 잎들이 바람에 지고 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준혁의 세계는 지금 멈춰 있다. 벤치에 앉았다.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앉아서 그냥 있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소리들이 반복된다. 서연의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그 두 목소리의 온도차. 불과 몇 시간 전 아침에 같이 밥을 먹을 때 서연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 어머니, 오늘 어떠세요? 더 드세요? 그 말들이 가짜였다는 것이 지금 처음으로 실감된다. 이준혁, 속으로 말한다. 내가 매일 보고 안심했던 그 장면들이 가짜였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이 내가 없는 동안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 어머니는 그 안에서 매일 그 소리를 들으셨던 거야. 매일. 눈물이 났다. 준혁이 눈물을 흘리는 건 드문 일이다. 아버지 장례식 때 울었고 준혁이 기억하는 건 그게 거의 전부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벤치에 앉아 꽃다발을 들고 눈물이 난다. 이준혁 속으로 말한다. 어머니가 몇 번을 괜찮다고 하셨던가? 그 괜찮다가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눈치챘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니 얼굴이 어둡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더 물었어야 했는데, 너무 믿었어. 집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너무 쉽게 믿었어. 그 믿음이 어머니를 혼자 두었어. 1시간이 지났다. 꽃다발에 꽃잎이 조금 시들기 시작한다. 준혁은 그 꽃을 바라보며 일어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은 거울을 본다. 눈이 빨개진 자신의 얼굴. 준혁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이준혁 속으로 말한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현관문을 연다.
준혁이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멈췄다.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표정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쳤다가 빠르게 지워진다. 회의가 취소됐어. 준혁은 신발을 벗으며 말한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지 서연이 잠깐 준혁을 바라본다. 준혁은 꽃다발을 내밀지 않는다. 그냥 들고 거실로 들어간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현관 소리를 들으신 것 같다. 준혁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준혁이 어머니를 부른다. 그 한마디에 뭔가가 담겨 있다. 박순자는 아들의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느낀다. 눈이 약간 부어 있다. 아들이 울었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나 오늘 일찍 왔는데, 나 들었어요. 들어오다가,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거실에 가득 찼다. 박순자의 눈이 커진다. 주방에서 냄비 젓는 소리가 멈춘다. 뭘 들었어? 어머니한테 한 말, 서연이가.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한참 뒤에 조용히 말한다. 괜찮다.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가 몰랐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박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진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 하지만 닦이지 않는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준혁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는다. 차가운 어머니 손. 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는지 준혁은 두 손으로 어머니 손을 감싸준다. 주방에서 서연이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준혁 씨, 그게 내 말을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잠깐만요. 준혁이 조용히 말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한다. 지금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서연은 그 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다. 세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른다. 그날 밤 준혁과 서연은 오래 이야기를 했다. 방 안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서연은 처음엔 방어적이었다. 나도 힘든 게 있어요. 나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나한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 힘듦을 왜 어머니한테 쏟아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어머니 편 들 거잖아요. 나는 어머니 편도 당신 편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족 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에 서연이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의 반성인지 상황이 들통난 것에 대한 당혹감인지 준혁은 끝내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혁은 달라지려 했다. 어머니 방에 더 자주 들렀고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아침마다 눈을 마주치며 진심을 담아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진짜로요. 응, 그래. 좀 낫다. 하지만 서연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속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혁이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척은 했다. 하지만 준혁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말이 없어졌을 뿐 눈빛은 그대로였다. 한숨 소리가 그대로였다. 어머니가 주방에 나오면 자리를 피하는 몸짓이 그대로였다. 박순자 속으로 생각한다. 말을 안 해도 알아. 사람 마음은 말보다 몸이 먼저 보여줘. 준혁도 느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집안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어머니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저녁 식탁. 대화 없이 흘러가는 주말. 어머니가 거실에 나오시면 서연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패턴. 서연 씨,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또요? 몇 번을 이야기해요.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느끼는 건 달라요. 나도 느껴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돼요? 강요한다고 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존중을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존중하고 있어요. 언제쯤 방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오래 다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준혁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준혁 씨한테 나랑 어머니 중 누가 더 중요해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질문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는 며느리 역할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못하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한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끝이었다. 준혁은 오래 생각했다. 몇 주를 생각했다. 아내를 붙잡아야 하는지,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는지 생각할수록 답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가 매일 들어야 했던 그 말. 언제쯤 방 구해서 나가실 거예요? 그 말이 준혁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다. 서연이 먼저 꺼냈다. 우리 이혼해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오래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게 서연 씨 진심이에요? 네. 나는 이 결혼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박순자는 그 말을 방 안에서 들었다. 방문이 얇아서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박순자는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았다. 박순자,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인가?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아들한테 미안하고 며느리한테도 어딘지 모르게 미안하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 자신 탓인 것 같아서. 하지만 이내 박순자는 고개를 든다. 손수건을 내린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한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었을 뿐이다. 있었다는 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다. 나는 피해자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다.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했다. 금액이 적지 않았다. 나는 이 결혼 생활 동안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머니한테 한 행동들 지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은 잠깐 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끝이었다. 사과는 없었다. 반성도 없었다. 오직 거액의 위자료 청구서만 남았다. 이혼이 성립된 날, 박순자는 아들과 단둘이 식탁에 앉았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 눈치 없이 큰 식탁에 앉아 마주보고 밥을 먹었다. 준혁이 끓인 된장찌개였다.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이번엔 진짜였다. 그래도 박순자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이루었다. 창밖에 은행나무가 완전히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겨울이 왔다. 이 집에서 3번째 겨울이었다. 박순자는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남편의 손수건.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들을 수 없게 혼자 중얼거렸다. 영감, 다 끝났어. 근데 있잖아. 신이 있다면 저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꼭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저 여자도 언젠가 자기가 한 일을 알게 해주세요. 제발. 창밖바람이 앙상한 가지를 흔든다. 대답은 없다. 하지만 박순자는 안다. 세상에는 결국 인과가 있다는 것을.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는 진실이다. 박순자는 눈을 감는다. 손수건을 가슴에 얹는다. 박순자, 속으로 생각했다. 영감, 나 아직 괜찮아. 아들이 있잖아. 우리 준혁이가 있잖아. 그걸로 됐어. 바람이 멈춘다. 집이 조용해진다. 이 집에는 이제 2사람만 산다. 어머니와 아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의 형태로 다시 시작한다. 신이 있다면 저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래 참아온 모든 어머니들에게 따뜻한 봄이 오기를. 남편이 나가면 달라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벌을 내려도 쉽게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요약만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진우와 아비에서 각색해서 사연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 꼭 챙기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안녕.